여기 우리가 믿어왔던 견고한 세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성실히 직장을 다니며 적당한 대출을 끼고 내 집을 마련하는 삶. 그리고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소박한 여생을 보내는 것. 우리는 이것을 중산층의 삶이라 불렀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거대한 허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믿음은 우리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엔진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중산층이라는 모래성이 거대한 파도 앞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는 푸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불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계층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사회의 허리가 붕괴되는 구조적 지각 변동의 서막입니다. 경제학적 정의로 중산층은 보통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사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중산층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중형 세단, 자녀의 사교육비,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의 해외여행. 과거에는 노력하면 닿을 수 있었던 이 기준들이 이제는 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자산 가격과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 격차.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덮친 초양극화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더 이상 개인의 삶을 온전히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고금리의 공포, 인플레이션의 습격,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PF 부실의 뇌관까지. 거시경제의 지표들은 하나같이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입니다. 과거의 위기가 급성질환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서서히 몸을 마비시키는 만성질환과 같습니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경제적 압박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삶의 질을 잠식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그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중산층은 왜 사라지고 있는가? 이 거대한 경제적 충격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가? 그리고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이 겪었던 비극이 과연 우리와는 무관한 이야기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라지는 중산층과 각자 도생의 시대, 그 생존 보고서를 시작합니다. 내레이션. 위기의 징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유독 공포스러운 것은 그 약한 고리가 다름 아닌 우리 경제의 심장, 바로 가계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부채공화국이라는 오명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이미 1,8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다 갚지 못할 만큼의 거대한 빚더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초저금리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돈의 값이 쌌던 그 시절, 빚은 능력이었고 레버리지는 기회였습니다. 소위 영끌을 통해 부동산 막차에 올라탄 삼펑40 세대에게 자산 증식은 당연한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끝났고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자산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며 빚으로 쌓아 올린 중산층의 삶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이자로 나가는 돈이 2배, 3배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고물가까지 겹쳤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실질임금의 하락이라고 부르지만 생활인들에게 이것은 생존의 위협입니다. 번듯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지만 점심값 10,000원이 부담스러워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신하우스 푸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이른바 동맥경화 상태에 빠진 가정이 중산층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는 차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소비 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이는 다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닙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거나 미래를 위해 부어두었던 적금과 보험을 해지하는 생계형 해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산층이 붕괴되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도시의 아파트 단지대, 그 콘크리트 벽 너머에서는 이미 소리 없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베레이션. 가난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난은 시스템을 타고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의 식탁을 습격합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물건값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의 가치가 녹아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의 본질이자 중산층의 자산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전 세계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하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이른바 무제한 양적 완화였습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과 주식 가격을 폭등시켰고 우리는 잠시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파피가 끝나고 청구서가 날아든 지금 그 과잉 유동성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돈이 흔해지니 돈값이 떨어지고 떨어진 돈값만큼 실물 가격은 솟구칩니다. 문제는 자산을 가진 부유층은 물가 상승을 자산 가격 상승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중산층은 앉아서 구매력을 강탈당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 특유의 취약점이 더해집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자원이 부족해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대한민국 구조상 킹달러 현상은 치명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6,400원을 오르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쓰는 에너지, 식량, 원자재의 수입 가격이 그만큼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기업은 이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고물가라는 쓰나미가 되어 소비자에게 덮쳐옵니다. 이것이 바로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올라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오르는 악성 인플레이션, 즉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충격의 메커니즘 속에서 중산층은 전형적인 샌드위치 신세가 됩니다. 위에서는 고금리와 자산가치 하락이 누르고 아래에서는 고물가와 실제 소득 감소가 치받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아직 정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외부 변수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우리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계층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껴 쓰면 된다는 과거의 생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과소비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이 참혹한 메커니즘을 겪어낸 다른 나라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내레이션.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경제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장 잔혹한 반면교사가 됩니다. 중산층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정책과 구조적 모순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20세기 초 그들은 남미의 파리라 불리며 세계 5대 부국에 이름을 올렸던 나라였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두터운 중산층은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방만한 재정 운영과 포퓰리즘, 그리고 만성적인 재정 적자는 살인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불러왔습니다. 물가가 1년에 100% 넘게 오르는 살인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한때 스테이크와 와인을 즐기던 중산층은 이제 쓰레기통을 뒤져 끼니를 해결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정치가 경제를 압도할 때 중산층이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증거입니다. 시선을 가까운 이웃 일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찾아온 디플레이션과 장기 침체. 일본의 비극은 물가 폭등이 아니라 임금 정체와 계층 고착화였습니다. 기업은 살아남았지만 가게는 가난해졌습니다. 평생 직장의 신화는 깨졌고 비정규직인 프리터족이 중산층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의 등장은 일본 사회의 활력을 완전히 앗아갔습니다.
일본의 중산층은 폭망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어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 베네수엘라의 자원 의존형 경제 몰락, 피르키예의 니라와 폭락 사태, 이 모든 사례가 가리키는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국가가 빚으로 성장을 가장하고 개혁을 미루며 구조적 문제를 덮어둘 때 그 청구서는 반드시 가장 취약하면서도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중산층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갈등과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 그리고 영미권의 자산 불평등. 우리는 이 모든 위험 요소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퍼펙트 스톰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며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겪은 붕괴의 시그널들이 지금 우리 경제 지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제사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다를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내레이션.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요? 세계가 보내온 경고장은 이미 우리 안방 깊숙이 도착해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중산층의 붕괴는 자산과 소득이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무너지는 복합골절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뇌관은 단연 부동산입니다. 한국 중산층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무리한 대출로 집을 샀던 사람들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갇혔습니다.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는 역자산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막혀버린 5060세대의 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은 곧 중산층의 심리적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 절벽을 부르는 트리거가 됩니다. 더 암울한 것은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이미 이중구조로 굳어졌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이라는 1차 노동시장, 그리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라는 2차 노동시장 사이의 장벽은 너무나 높고 견고합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경력을 쌓아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사다리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다리는 끊어졌습니다. 대기업 성과급 잔치의 뉴스 이면에는 최저임금 인상조차 버거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한숨이 깔려 있습니다.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오르는 공포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채용문을 닫아겁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플랫폼 노동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납니다. 이것이 청년 세대가 M4 세대를 넘어 이생망을 외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 허리가 얇아지는 것을 넘어 사회적 이동성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재력이 자식의 계급을 결정하는 수저계급론이 상식이 되어버린 사회.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학습된 사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한국형 불평등의 민낯입니다. 경제지표의 하락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희망의 상실입니다. 개인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국가를 바라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컨트롤 타워가 이 난국을 타개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지금의 정책 위반자들은 사면초가, 아니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정답이 없는 고차방정식입니다. 한국은행의 고민을 들여다봅시다.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하여 수입 물가 충격이 다시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자니 1,8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눈에 밟힙니다. 금리 인상은 곧장 영끌족의 비명과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나아가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죽고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뛰는 잔혹한 트레이드오프 상황. 이것이 지금 한국은행이 처한 딜레마의 실체입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또한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과거 위기 때처럼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해도 곳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기조는 당장의 고통을 덜어줄 현금 살포나 대규모 부양책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미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발생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돈을 더 푸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내놓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파국을 막기 위한 미봉책이나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연작전에 가깝습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는 폭탄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모든 개인의 자산을 지켜줄 수 없다는 냉혹한 사실을 말입니다. 저성장과 고물가, 그리고 고령화라는 구조적 파도 앞에서 정부는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데 주력할 뿐 개개인의 추락까지 받아낼 여력은 없습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의존은 대응을 늦출 뿐입니다. 이제 각자 도생은 비정한 수사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생존의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우산이 찢어진 지금 우리는 비바람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메레이션. 국가가 던진 우산이 찢어졌다면 우리는 스스로 비옷을 입어야 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10년이 자산 증식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현금 흐름과 생존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생존 수칙은 고통스러운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입니다.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은 저금리 시대에나 통용되던 달콤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금리가 자산 수익률을 역전한 지금, 빚은 그저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기생충일 뿐입니다. 당장 자산을 팔아 손해를 보더라도 감당 불가능한 대출은 줄여야 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손절매라고 부르지만 생존학에서는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이라 부릅니다. 지금의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현금 흐름에 숨통을 트지 않는다면 다가올 더 큰 파도에 휩쓸려 익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순자산의 환상에서 깨어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 살지만 당장 쓸 현금 100만 원이 없다면 위기 상황에서 그 아파트는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금과 관리비로 현금을 빨아들이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시에는 모든 자산의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상관관계 일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유일하게 배신하지 않는 것은 현금입니다. 투자를 잠시 멈추고 비상시를 대비한 유동성을 확보하십시오. 그것이 위기 시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총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투자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코인도 배신할 수 있지만 당신의 업이 본질과 역량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산 소득이 노동 소득을 압도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시 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받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고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프로만이 살아남습니다. 회사라는 간판을 떼고도 시장에서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당신의 인적 자본 투자하십시오. 지금은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화려한 수익률을 쫓기보다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웅크리고 버티고 실력을 갈고 닦으며 겨울을 나는 것. 어찌 보면 지루하고 답답해 보일지 모르는 이 과정만이 붕괴하는 중산층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동아줄입니다. 메레이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중산층의 붕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수치와 통계, 그리고 역사의 사례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혹독한 겨울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절망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시스템의 실패라며 분노합니다. 네, 분명 지금은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내가 딛고 있던 단단한 땅이 꺼지는 공포, 그 불안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위기는 언제나 가면을 쓰고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의 향수에 젖어 그때가 좋았지라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산층이라는 타이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번듯한 껍데기에 집착하느라 정작 내 삶의 내실을 다지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거품이 꺼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물의 본질과 진짜 가치만이 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이 차가운 네 글자는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국가도 회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자각은 역설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이 온전히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요엠을 바라지 않고 빚에 기대지 않으며 스스로의 땀과 실력으로 삶을 지탱하는 사람들. 어쩌면 진짜 중상층은 소득분이 몇 %라는 숫자가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경제의 계절은 돌고 돕니다. 지금의 이 혹한기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시장은 다시 균형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때 찾아올 봄은 웅크리고 숨죽여 기다린 자가 아니라 이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신을 단련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생존의 지도를 그리시겠습니까? 이 다큐멘터리는 끝이 나지만 당신의 생존 보고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부디 다가올 봄에 당신이 서 있을 그곳이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땅이기를 바랍니다.